한 종류의 포식자가 사라졌을 때 생태계 전체가 어떻게 무너질 수 있을까요? 옐로스톤에서 늑대가 사라지자 엘크의 수는 2만 5천 마리 이상으로 폭증했고 숲은 황폐해졌으며 강은 침식되고 비버들은 떠났습니다. 하지만 늑대가 돌아오자 엘크의 이동 경로가 40%나 바뀌었고 나무들이 되살아났으며 댐이 다시 지어졌고 무려 약 450억 원에 달하는 관광 산업의 부흥을 이끌었습니다. 옐로스톤은 한번 치유되었지만 과연 다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될까요? 함께 자세히 알아보시죠. 1. 사라진 포식자. 붕괴의 시작 수천 년 동안 회색 늑대는 옐로스톤 야생의 심장을 지배했습니다. 눈 덮인 봉우리부터 그늘진 소나무 숲까지 늑대는 단순한 포식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생태계의 설계자이자 조절자였고 바로 생명줄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시계를 빨리 감아 1900년대 초로 가보면 그 생명줄은 이미 끊어져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온 정착민들은 늑대를 필수적인 존재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축을 사냥하고 귀한 사냥감을 두고 경쟁하며 인간의 깊은 심리 속에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위협적인 존재로만 여겼죠. 그래서 무자비한 박멸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늑대를 잡으면 현상금이 주어졌고 어둠 속에서는 강철 더디 철컥 소리를 내며 다쳤습니다. 독극물은 마치 씨앗처럼 땅 곳곳에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26년 옐로스톤의 마지막 토종 늑대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처음에 어떤 이들은 이것이 진보라고 생각했습니다. 늑대가 없다는 것은 위험이 줄어든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골칫거리가 사라진 셈이었죠. 하지만 자연은 인간의 논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자연은 균형 위에서 작동하거든요. 늑대가 사라지자 옐로스톤은 균형을 잃고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2024년 미국 어류 및 야생동물국의 보고서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엘크의 개체수는 수만 마리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견제할 동물이 없어진 엘크는 더 이상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같은 지역을 계속해서 뜯어먹었습니다. 버드나무, 사시나무, 미로나무 숲은 거의 초토화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한때 나무 뿌리가 단단히 잡고 나뭇잎이 그늘을 만들어주던 강둑은 침식되어 진흙탕으로 변했습니다. 새들의 노랫소리는 점점 희미해졌고 댐을 지을 나뭇가지가 없어진 비버들은 거의 사라질 때까지 그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1900년대 초의 기록 사진 속 모습과 비교해볼까요? 당시의 옐로스톤은 무성한 습지, 흐르는 시냇물, 이동하는 동물 무리, 그리고 정교한 서식지를 짓는 비버들로 활기가 넘쳤습니다. 하지만 1960년대에 이르러 땅은 변해버렸습니다. 강물은 흐려졌고 숲은 듬성듬성해졌으며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사라진 것은 단순히 포식자 한 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원의 균형을 지탱하던 핵심이었고 그 상실의 대가는 세상을 뒤흔들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 도미노 효과 아무너지는 자연 옐로스톤이 늑대를 잃었을 때 예상치 못한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늑대가 남긴 침묵은 숲에만 머물지 않고 생태계 전체를 서서히 무너뜨리는 연쇄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미미해 보였습니다. 계곡에 흩어져 있는 엘크가 조금 더 늘어난 정도, 이전에는 없던 맨땅이 군데군데 보이는 정도였죠. 하지만 1930년대 초가 되자 상황은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포식자가 없어 이동할 필요가 없어진 엘크 무리는 한 곳에 정착했습니다. 옐로스톤 야생동물 현황 보고서와 미국 어류 및 야생동물국의 요약 보고서에 따르면 북부 지역의 엘크 수는 2만 5천 마리 이상으로 치솟았습니다. 이는 자연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어린 버드나무, 미로나무, 사시나무는 자랄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엘크가 크기도 전에 모두 먹어치웠기 때문입니다. 1960년대가 되자
일부 계곡에서는 거대한 사시나무 숲이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나무와 관목이 줄어들면서 새들은 둥지를 잃었고 한때 개울가에서 흔했던 노랑솔새나 링컨 참새 같은 종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엘크는 나무만 노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베리류 덤불까지 먹어치웠는데 이는 옐로스톤의 회색곰에게 예상치 못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베리는 회색곰이 겨울잠에 들기 전 몸집을 불리는데 필수적인 먹이입니다. 베리가 줄어들자 곰들은 약해졌고 추운 겨울을 살아남는 새끼 곰의 수도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 파장은 옐로스톤 강물의 기술자, 바로 비버에게 미쳤습니다. 엘크가 버드나무 덤불을 완전히 먹어치웠기 때문입니다. 이 버드나무는 비버가 댐을 짓고 혹독한 겨울을 나는데 매우 중요했습니다. 건축 자재도, 먹이도 없어진 비버들은 수로를 버렸습니다. 비버가 떠나자 강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물살은 더 빨라지고 강둑은 허물어졌으며 수온은 상승했습니다. 퇴적물이 강을 막아버렸죠. 한때 송어, 개구리, 수달로 가득했던 맑고 잔잔한 웅덩이는 흐리고 불안정한 물길로 변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과 국립공원관리청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1940년부터 1980년 사이에 안정적인 비버 서식지가 64%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강줄기가 바뀌고 습지는 말라갔으며 수많은 종이 사라졌습니다. 옐로스톤은 단순히 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각조각 해체되고 있었습니다. 공원 관리자들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엘크를 통제하기 위해 이주 프로그램부터 나중에는 직접적인 도태 작업까지 모든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기록 자료에 따르면 1920년대부터 1968년까지 7만 마리가 넘는 엘크가 공원 밖으로 옮겨지거나 사살되었습니다. 하지만 늑대가 없으니 엘크의 행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같은 먹이터로 돌아왔고 풀을 과도하게 뜯어먹었습니다. 땅은 회복될 수 없었습니다. 포식자는 사라졌고 옐로스톤의 균형은 단순히 방해받은 것이 아니라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혹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변해버린 장소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숲이나 강, 혹은 동네 공원이라도요?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듣고 계신 모든 분께 10초만 시간을 내어 특별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저를 도와주실 수 있다면 알림벨을 누르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지탱하는 원동력이거든요.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와 저희 팀은 여러분을 위해 이 쇼를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어떠신가요? 삶 공포의 생태학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는 존재감 엘크가 더 많이 먹었던 이유는 단순히 수가 늘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더 많이 먹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인간은 이 피해를 되돌리려 노력했습니다. 수만 마리의 엘크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나무숲 주변에 울타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옐로스톤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대로 작동하는 생태계에서 포식자는 단순히 개체 수를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먹잇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생물학자들은 이것을 공포의 생태학이라고 부릅니다. 먹잇감이 사냥당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사냥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행동을 바꾼다는 개념이죠. 늑대가 사라지기 전 엘크는 항상 높은 경계심을 유지했습니다. 자주 이동했고 탁 트인 계곡이나 강바닥처럼 쉽게 표적이 될 수 있는 노출된 장소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늑대가 사라지자 그 경계심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엘크는 대담해졌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더 오래 풀을 뜯었고 강가에 머물며 강둑의 버드나무와 사시나무를 모조리 먹어치웠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과도하게 먹는 것을 넘어 한 곳에 자리를 잡고 눌러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은 뚜렷하게 남았습니다. 옐로스톤 생태 안정성 조사에 따르면 1950년부터 1980년 사이에 공원의 주요 수로 5곳에서 퇴적물 수치가 45%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더 이상 이동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지 않는 엘크 무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강둑 침식이었습니다. 일부 생태학자들은 이 공포라는 요소를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직접적인 포식만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오리건 주립대학교의 연구는 그 반대에 강력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과학자들은 GPS, 목걸이를 이용해 옐로스톤 전역의 엘크를 추적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늑대가 없는 지역에 사는 엘크는 움직임이 60%나 적었습니다. 또한 늑대가 있는 영역을 돌아다니는 엘크에 비해 한 장소에서 먹이를 먹는 시간이 거의 2배나 길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자 땅의 리듬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옐로스톤은 단지 최상위 포식자를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때 모든 것을 균형 잡히게 했던 압박감, 움직임, 그리고 보이지 않는 긴장감을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4. 급진적인 결정 늑대의 귀환 수십 년 동안 옐로스톤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엘크는 한 곳에 너무 오래 머물렀고 강줄기는 바뀌었으며 명금들은 사라졌습니다. 비버들은 댐을 버렸습니다. 징후는 명확했습니다. 무언가 근본적인 것이 부서졌고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1995년 1월 14마리의 회색 늑대가 트럭과 썰매에 실려 옐로스톤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70년 만에 처음으로 야생은 숨을 죽였습니다. 매우 논란이 많았던 이 과감한 조치는 미국 어류 및 야생동물국이 캐나다 야생동물 당국과 협력하여 시작한 옐로스톤 늑대 재도입 프로그램이었습니다. 14마리의 늑대는 캐나다 엘버타주 제스퍼 국립공원 근처의 야생에서 조심스럽게 포획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방사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공원 깊숙한 곳에 지어진 안전한 울타리인 적응 구역에 수용되었습니다. 목표는 늑대들이 자유롭게 풀려나기 전 옐로스톤의 풍경, 냄새, 그리고 정적에 적응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늑대는 강력한 귀소 본능으로 유명합니다. 야생동물 전문가들은 이러한 점진적인 연착륙 방사 없이는 늑대들이 풀려나는 순간 북쪽으로 향해 캐나다로 직행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모두가 이 아이디어를 환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공원 경계 근처에 사는 목장주들은 격분했습니다. 그들에게 늑대는 생태계의 구원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축을 죽이는 살인자였죠. 두려움은 간단했습니다. 늑대가 공원 경계를 벗어나면 소와 양을 잡아먹기 시작할 것이라는 우려였습니다. 반발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의회에서도 논쟁이 가열되었습니다. 관련 법률의 이의가 제기되었고 연방기금이 위협받았습니다. 심지어 일부 환경단체조차 재도입된 늑대들이 멸종위기종보호법에 따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이 조치에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소송과 정치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재도입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95년 3월 21일 적응구역의 문이 열렸습니다. 늑대들은 조심스럽고 경계심 가득한 모습으로 하지만 자유롭게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1996년 말 옐로스톤은 31마리의 늑대가 사는 곳이 되었습니다. 불과 10년 후 그레이터 옐로스톤 생태계 야생동물 조사에 따르면 이 지역 전역에 14개의 활동적인 무리에 속한 170마리가 넘는 늑대가 살고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들의 귀환이 가져온 파급 효과는 그야말로 경이로울 정도였습니다. 늑대를 다시 데려온 것은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 위험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느 쪽으로든 갈 수 있었던 도박이었을까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이었다면 그 문을 열었을 건가요? 오.
그리고 변화의 눈사태에 깨어나는 옐로스톤. 처음의 변화는 미묘해서 알아차리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늑대가 돌아온 지 불과 몇 달 만에 옐로스톤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대담하고 한 곳에 머물던 엘크는 더 이상 강바닥에서 어슬렁거리거나 탁 트인 계곡에서 끝없이 풀을 뜯지 않았습니다. 생태계에 늑대가 돌아오자 그들은 조심스러워졌고 끊임없이 경계하며 항상 움직였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의 옐로스톤 엘크 이동 연구에 따르면 늑대 제도입 후 첫 3년 안에 엘크의 이동 패턴이 40% 이상 바뀌었다고 합니다. 엘크 무리는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강둑과 저지대 초원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엘크가 떠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십 년간 벌거숭이였던 사시나무 숲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몇 인치 이상 자라지 못했던 버드나무 새싹이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공원 일부 지역에서 거의 사라졌던 미루나무도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은 비버였습니다. 2001년까지만 해도 옐로스톤에는 단 한 개의 비버 서식지만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버드나무 숲이 돌아오자 비버도 따라왔습니다. 그들은 먹이와 보금자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정성을 찾았습니다. 이제 옐로스톤 비버 개체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공원에는 12개가 넘는 활발한 서식지가 있으며 그중 다수는 한때 생명이 살기에는 너무 훼손되었다고 여겨졌던 북쪽 강가를 따라 번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은 댐은 물의 흐름을 늦췄고 지하수 수위는 상승했으며 웅덩이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개구리가 돌아왔고 물고기가 돌아왔으며 수달, 외가리, 그리고 습지새들이 뒤따라왔습니다. 늑대가 없던 시절 급증했던 코요테의 수는 돌아온 늑대 무리와의 경쟁과 가끔씩의 포식으로 인해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감소 덕분에 불구녀우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재기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여우와 함께 토끼, 쥐, 들쥐와 같은 작은 포유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매, 족제비, 오소리가 찾아왔습니다. 땅에 둥지를 짓는 새들도 더 빽빽해진 초목 덕분에 포식자로부터 안전해져 번성했습니다. 식물이 튼튼해지고 강둑이 안정되면서 수질이 개선되었습니다. 퇴적물 수치는 떨어졌고 강물의 흐름은 더 부드럽고 일정해졌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침식으로 깎여나가던 강줄기 전체가 비버댐과 나무뿌리에 의해 재형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생태학자들이 영양폭포, 트라픽 캐스케이드라고 부르는 현상의 살아있는 예시였습니다. 최상위 포식자의 귀환이 나무에서 송어에 이르기까지 생태계의 모든 단계에 걸쳐 파급 효과를 미치는 현상 말이죠. 요구 예상치 못한 경제 효과. 옐로스톤의 강물이 느려지고 숲이 다시 살아나면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단순히 하이킹이나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여행객들이 오직 한 가지, 옐로스톤의 가장 보기 힘든 포식자를 언뜻이라도 보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미국 국립공원 관리청에 따르면 2005년까지 10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오직 늑대를 보기 위해 옐로스톤을 찾았다고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인근 지역사회에 약 405억 원에 달하는 경제활동을 창출했습니다. 가이드와 함께하는 추적 투어, 야생동물 사진 탐험, 그리고 며칠에 걸친 관찰 여행 상품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경에는 프리미엄 늑대 관찰 패키지가 상당한 가격에 팔렸습니다. 일부 투어는 하루에 약 128만 원에서 시작했습니다. 포시즌스 잭슨 홀에서 제공하는 럭셔리 패키지 같은 상품은 개인 전용기와 가이드 사파리를 포함하여 약 1억 5,700만 원에서 시작했으며 종종 몇 달 전에 예약이 마감되었습니다. 몬태나주 관광청의 2024년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늑대 관련 관광은 그레이터 옐로스톤 지역에 매년 약 580억 원 이상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강둑이 초목으로 강화되고 비버 활동으로 침식이 늦춰지면서 옐로스톤 강은 눈에 띄게 깨끗해졌습니다. 이 강은 몬태나주 빌링스시의 10만 6천 명이 넘는 주민들에게 식수를 공급합니다.
개선된 수질은 수처리 비용을 절감하고 지역 어족 자원을 활성화시켜 이 지역의 레크리에이션 낚시와 소규모 생계를 모두 증진시켰습니다. 미국 농무부 야생동물 서비스 연간 손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몬태나, 와이오밍, 아이다호주 전역에서 늑대로 인한 가축 피해는 연간 보고되는 전체 폐사율의 1% 미만을 차지합니다. 많은 목장주들은 현재 야생동물 보호자들, 디펜더즈 오브 와일드라이프, 과 같은 단체에서 운영하는 보상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은 확인된 손실을 보상하고 공존을 지원합니다. 1980년대 옐로스톤은 강이 퇴적물로 막히고 나무가 사라지며 생태 균형이 산산조각 난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날 그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회복에 살아있는 사례의 연구이자 회복력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단 한 종을 복원하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강력한 교훈을 줍니다. 이런 일이 다른 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자연을 복원하는 것이 전 세계 지역 경제를 되살릴 수도 있을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은 야생의 늑대를 보기 위해 돈을 지불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발견하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과 팔로우를 잊지 마세요. 7. 비극의 귀한 야생의 경고, 옐로스톤의 균형은 복원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한 늑대는 그 깨지기 쉬운 회복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바로 907F, 907F입니다. 나마밸리에서 태어난 이 늑대는 한쪽 눈을 잃고 오랜 부상으로 몇 년간 다리를 절었음에도 불구하고 혹독한 겨울과 경쟁 무리와의 영역 다툼 속에서 자신의 무리를 이끌었습니다. 2016년부터 2024년 말에 죽을 때까지 그녀는 인내의 상징이자 옐로스톤의 두 번째 기회를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날, 그녀의 시신은 레스큐 크릭 무리와의 싸움에서 죽은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녀는 거의 12살이었는데 이는 야생 늑대의 평균 수명보다 3배 이상 긴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스피트파이어, 공식적으로 926F, 926F로 불리는 늑대도 있었습니다. 유명한 공육 암컷, 오식스 피메일의 딸이었죠. 그녀의 어미처럼 스피파이어도 2018년 사냥 시즌의 옐로스톤 경계의 바로 밖에서 합법적으로 사살되었습니다. 두 늑대 모두 다큐멘터리, 교실 수업, 공원 투어에 등장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대중의 인식을 바꾸었고 종종 오해받는 종의 인간적인 얼굴을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죽음은 위협이 여전히 현실임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2025년 1월 몬태나 주 하원 어류, 야생동물 및 공원위원회는 주의 늑대 개체 수를 1000마리 이상에서 단 450마리로 줄이려는 세계의 논란 많은 법안을 검토했습니다. 몬태나 야생동물 관리들은 목표가 개체 수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명한 생태학자들은 이것이 수십 년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늑대를 다시 멸종 위기 상태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위험에 처한 것은 늑대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재건하는 데 도움을 준 모든 것, 즉 강, 숲, 물고기, 새, 그리고 균형 그 자체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옐로스톤은 포식자가 돌아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들을 다시 사라지게 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줄지도 모릅니다. 8. 과학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새로운 반전 수년 동안 과학자들은 늑대가 사냥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두려움을 통해서도 옐로스톤을 형성했다고 믿었습니다. 공포의 생태학은 가장 유력한 설명이 되었습니다. 아이디어는 간단했습니다. 엘크가 위험을 감지하고 더 많이 움직이고 덜 뜯어먹어서 버드나무나 사시나무처럼 고군분투하던 식물들이 회복할 기회를 얻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그 이론은 심각한 검증을 받고 있습니다. 2024년 말 와이오밍 대학교와 미국 지질조사국이 20년 이상의 현장 조사를 거친 새로운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원들은 옐로스톤 북부 전역의 113개의 사시나무 숲을 추적하며 엘크의 섭식 패턴, 포식자 존재 여부, 그리고 시간 경과에 따른 나무 성장률을 분석했습니다. 그들의 발견은 놀라웠습니다. 엘크는 늑대 활동이 있는 지역을 일관되게 피하지 않았습니다. 암컷 엘크는 종종 늑대가 최근에 사냥한 장소 근처에서 계속 풀을 뜯었는데 특히 겨울철에 더욱 그랬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가장 중요한 나무 회복이 엘크가 겁을 먹고 쫓겨난 지역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무 회복은 늑대가 엘크를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옐로스톤 장기 식생 연구에 따르면 늑대의 포식 활동이 잦은 지역에서의 나무 높이 증가는 두 지역 모두에 엘크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늑대 활동이 거의 없는 지역보다 4배 이상 높았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고전적인 이론에 도전합니다. 이는 두려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늑대가 적극적으로 엘크 수를 줄이는 직접적인 포식이 옐로스톤의 회복에 훨씬 더 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정말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공포의 생태학은 그저 지나치게 단순화된 듣기 좋은 이야기였을까요? 아니면 자연의 균형이 우리가 이해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것일까요? 논쟁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일부 생태학자들은 두려움이 여전히 엘크의 이동과 행동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이들은 포식자의 압박과 인간의 사냥이 엘크 수를 생태계가 숨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낮췄기 때문에 회복이 가능했다고 말합니다. 옐로스톤의 부활은 단지 두려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힘과 먹이 사슬의 원초적인 역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완전한 순환 하나의 종, 끝없는 영향력 옐로스톤의 회복은 단지 늑대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종, 토양, 그리고 물 사이의 관계를 복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비버가 돌아왔고 강물은 맑아졌으며 새들이 다시 노래했습니다. 숲은 다시 자라났고 한때 과잉 번식하여 파괴적이었던 엘크는 새로운 리듬에 맞춰 움직였습니다. 그레이터 옐로스톤 생물 다양성 지수에 따르면 늑대가 재도입된 이후 수생 곤충부터 대머리 독수리에 이르기까지 30종 이상이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옐로스톤의 부활은 숫자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태계의 끊어진 실을 다시 연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인간은 자연을 마치 기계처럼 다루며 한 번에 한 부분씩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옐로스톤은 우리에게 자연이 살아있고 감정적이며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우리를 포함한 모든 종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그 회복의 영향은 공원을 훨씬 넘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책을 형성하고 교육의 활력을 불어넣으며 전 세계의 이야기에 영감을 줍니다. 옐로스톤에서 일어난 일은 단순히 재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계시이자 경고였습니다. 자연이 이끌도록 허락할 때 야생은 스스로 치유하는 법을 기억해냅니다.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비디오를 클릭해보세요. 이 콘텐츠도 분명 마음에 드실 겁니다. 저희 채널에서 다음에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